갑이 을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칼로 찔러 을이 사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갑에게는 살인죄가 문제된다.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서 사람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법익 중 하나이므로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하면 무겁게 처벌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갑에게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이다. 갑이 을을 죽이려는 의사로 칼을 찔렀고 을이 사망하였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살인죄를 보통살인죄라고 한다. 보통살인죄는 특별한 신분관계나 특별한 사정 없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말한다. 갑이 특별한 가족관계가 없는 을을 고의로 살해하였다면 보통살인죄가 문제된다. 즉 보통살인죄는 살인죄의 기본 형태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갑이 자기 아버지 을을 살해하였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갑의 직계존속이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존속살해죄이다. 존속살해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모, 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혈족이 직계존속이다. 갑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므로 존속살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촉탁승낙살인죄가 있다. 을이 갑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하였고 갑이 그 부탁에 따라 을을 살해했다고 하자. 피해자가 부탁하거나 승낙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은 피해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익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촉탁승낙살인죄란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촉탁은 피해자가 먼저 죽여달라고 부탁한 경우이고 승낙은 피해자가 살해에 동의한 경우이다. 정리하면 살인죄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는 범죄, 보통살인죄는 특별한 신분관계 없이 사람을 살해하는 기본적 살인죄,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 촉탁승낙살인죄는 피해자의 부탁이나 동의를 받아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이다. 한 줄 정리.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살인죄가 문제되고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면 존속살해죄, 피해자의 부탁이나 동의가 있어도 촉탁승낙살인죄가 문제된다. 갑이 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을의 신체에 대한 공격이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죄와 상해죄가 문제된다. 먼저 폭행죄가 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유형력이란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을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폭행죄는 반드시 상처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을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갑이 을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이다.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을을 때려 을의 코뼈가 부러지거나 피부가 찢어지거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생겼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상해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신체 기능에 손상이 생긴 경우이다. 그런데 갑에게 을을 다치게 할 고의는 없고 단지 밀치려는 생각만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을이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면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다. 폭행치상죄란 폭행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기본 행위는 폭행이지만 그 결과 상해라는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해치사죄가 있다. 갑이 을을 다치게 하려는 생각으로 때렸는데 을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사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갑에게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더라도 상해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다.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즉 기본은 상해죄이지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때문에 더 무겁게 평가된다. 정리하면 상해죄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한 범죄, 상해치사죄는 상해로 인해 사망 결과가 발생한 범죄이다. 한 줄 정리. 때렸지만 다치지 않았으면 폭행죄, 신체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죄, 폭행하다 다치면 폭행치상죄, 상해가 사망으로 이어지면 상해치사죄가 문제된다. 갑이 을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고 하자. 을은 뒤로 밀려났지만 특별히 다치지는 않았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폭행이 문제될 수 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력 행사란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 멱살을 잡는 것, 밀치는 것, 물건을 던져 사람의 몸에 맞게 하는 것 모두 유형력 행사가 될 수 있다. 폭행은 반드시 상처가 생겨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갑이 을을 밀쳤고 그로 인해 을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면 을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갑이 을을 주먹으로 때려 을의 코뼈가 부러졌다고 하자. 이 경우는 단순히 힘을 가한 것을 넘어 을의 신체 기능에 손상이 생긴 것이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상해이다.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생리적 기능 훼손이란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뼈가 부러지는 것, 피부가 찢어지는 것, 치아가 손상되는 것,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한 장애가 생기는 것도 상해가 될 수 있다. 즉 폭행과 상해는 구별된다. 폭행은 신체에 힘을 가하는 행위 자체가 중심이고 상해는 그 결과 신체 기능이 훼손되었는지가 중심이다. 갑이 을을 가볍게 밀쳤지만 을이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이 문제된다. 하지만 갑이 을을 때려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면 상해가 문제된다. 물론 하나의 행위가 폭행이면서 동시에 상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는 경우 때리는 행위는 폭행이고 그 결과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리하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 유형력 행사는 사람의 몸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 생리적 기능 훼손은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손상되는 것이다. 한 줄 정리. 폭행은 몸에 힘을 가하는 것이고 상해는 그 힘으로 신체 기능이 훼손된 경우이다. 갑이 을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너를 해치겠다고 말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을 한 것이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협박죄이다. 협박죄란 사람에게 해악을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가 중요하다.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이나 그와 밀접한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의 해를 가하겠다고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갑이 을에게 때리겠다, 가족을 해치겠다, 비밀을 퍼뜨리겠다고 말하면 해악의 고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한 것과 달리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요구에 따랐는지와 별개로 문제된다. 갑이 을에게 해악을 고지했고 그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하여 을이 겁을 먹고 원하지 않던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자. 이 경우는 단순히 협박한 것을 넘어 을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든 것이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강요죄이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요죄에서 중요한 표현이 의무 없는 일이다. 의무 없는 일이란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말한다. 을이 계약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는데 갑이 협박 때문에 억지로 서명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 또 을이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 일을 갑이 협박으로 하게 만들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다. 협박죄와 강요죄는 구별된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데 초점이 있다. 강요죄는 그 협박이나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정리하면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 해악의 고지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의 해를 가하겠다고 알리는 것,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의무 없는 일은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행위이다. 한 줄 정리. 무섭게 해악을 알리면 협박죄가 문제되고 그 협박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면 강요죄가 문제된다. 갑이 을을 붙잡아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하자. 을은 도망가려고 했지만 갑이 힘으로 을을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 경우 을의 신체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 신체 활동의 자유란 사람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죄와 감금죄를 두고 있다. 먼저 체포죄가 있다. 체포죄란 사람의 신체를 직접적 현실적으로 구속하여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갑이 을의 팔을 붙잡거나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밧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체포죄가 문제될 수 있다. 핵심은 사람의 몸을 직접 붙잡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감금죄가 있다. 감금죄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를 말한다. 갑이 을을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가 문제된다. 직접 몸을 붙잡고 있지 않더라도 장소적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 감금이 될 수 있다. 체포와 감금은 모두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체포는 사람의 몸을 직접 구속하는 데 초점이 있고 감금은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계속범이 문제된다. 계속범이란 위법한 상태가 일정 시간 계속되어야 하거나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지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감금죄는 대표적으로 계속범의 성격을 가진다. 을을 방에 가두어둔 경우 문을 잠근 순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된다. 따라서 감금 상태가 끝날 때까지 범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공소시효, 공범 가담 시점, 위법 상태 종료 시점 등을 판단할 때 중요해질 수 있다. 정리하면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구속하여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범죄,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범죄, 신체 활동의 자유는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하고 몸을 움직일 자유, 계속범은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지속되는 범죄이다. 한 줄 정리. 사람의 몸을 직접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체포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 감금죄가 문제된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폭행협박. 갑이 을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을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형법상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핵심이다. 먼저 강간이 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간음이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성적 결합행위를 말한다. 갑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을의 반항을 어렵게 만들고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유사강간이 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간음에 준하는 성적 침해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유사강간은 전통적인 의미의 간음은 아니지만 그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유사하게 평가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강제추행이 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수단이 폭행협박이다. 폭행협박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물리적 힘이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강간죄에서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가 문제된다. 강제추행에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성범죄에서 폭행협박은 단순히 때리거나 협박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에 준하는 성적 침해 행위를 하는 범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물리적 힘이나 해악의 고지이다. 한 줄 정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은 모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폭행협박이 핵심 수단이 된다. 을이 술에 만취하여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자. 갑이 이러한 을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이때 먼저 심신상실이 문제된다.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기능이나 의식 상태가 심하게 저하되어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성범죄에서의 심신상실은 책임 능력에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표현은 같지만 의미는 다르게 쓰인다. 여기서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성적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문제된다. 을이 만취, 수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심신상실 상태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항거불능이 있다. 항거불능이란 피해자가 심리적, 신체적 사정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을이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극심한 공포나 압박으로 사실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다. 핵심은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었는지이다.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 중간간이 문제된다. 중간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중간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강제추행이 있다. 중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를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이다. 반면 중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리하면 심신상실은 피해자가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 항거불능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 중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하는 범죄, 중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이다. 한 줄 정리. 피해자가 자유롭게 성적 의사를 결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중강간이나 중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다. 갑이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을은 회사 돈을 빼돌린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을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드러내어 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명예는 단순히 기분이나 자존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이 받는 외부적 평가를 말한다. 갑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수 있다면 을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갑이 을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말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다. 반대로 을은 별로다처럼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 평가에 그친다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연성이 필요하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갑이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을에 관한 말을 올렸다면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꼭 수백 명에게 말해야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이 필요하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갑이 실명으로 을이라고 말하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쉽다. 실명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누구를 말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막연한 표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정리하면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드러내는 범죄,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는 것,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것이다. 한 줄 정리. 명예훼손은 특정 사람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이다. 갑이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을을 향해 저 사람은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 말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을을 낮추어 평가하는 표현이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모욕이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다르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핵심이다. 여기서 경멸적 표현이 중요하다. 경멸적 표현이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낮추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을 말한다. 갑이 을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을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을 했다면 경멸적 표현이 문제될 수 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말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인격적 평가를 해치는 표현이면 모욕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을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말했다고 하자. 이 경우는 을을 욕한 것이라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사실 적시라고 한다. 사실 적시가 있으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을은 돈을 횡령했다는 말은 사실 적시이고 을은 인간성이 최악이다라는 말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평가나 의견에 가까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견 표현이 있다. 의견 표현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기보다 어떤 사람이나 사안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드러내는 표현을 말한다. 의견 표현이라고 해서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표현, 경멸적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낮추는 모욕적 표현, 사실 적시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의견 표현은 어떤 사람이나 사안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 줄 정리. 구체적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사실 없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을 하면 모욕이 문제된다. 갑이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을은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하자. 이 말이 을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거짓말을 했을 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말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중요한 부분에서 맞는 경우를 말한다. 갑이 말한 내용이 실제 징계 사실과 대체로 일치한다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문제된다. 하지만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말한 목적과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다. 공공의 이익이란 단순한 사적 호기심이나 비난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을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갑의 발언이 그 업무의 투명성이나 피해 예방과 관련되어 있다면 공공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단순히 을을 망신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된 조항이 형법 310조이다. 형법 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형법 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규정이다.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방 목적이 문제된다. 비방 목적이란 상대방을 해치거나 깎아내리려는 목적을 말한다. 갑이 을의 비리를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원한 때문에 을을 망신 주려고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린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문제될 수 있다. 비방 목적이 강하게 인정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진다. 정리하면 진실한 사실은 말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중요한 부분에서 맞는 것, 공공의 이익은 사회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 형법 310조는 진실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 규정, 비방 목적은 상대방을 해치거나 깎아내리려는 목적이다. 한 줄 정리.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은 문제될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경우에는 형법 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